일단 이렇게 귀한 자리 초청해 주신 우리 전산학부 학부장님 또 성민혁 교수님, 또 김현우 우리 지금 좌장하시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소재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신소재공학과에서 오신 분 있나요? 신소재공학과? 아니면 생명화학공학과? 아, 다행이다. 자, 그거 아시죠? 제가 이제 독일 학교를 다녔거든요. 이제 물어봅니다. 독어 혹시 아시는 분? 그래서 모른다. 그럼 이제 독어를 하는 거예요. Eins, zwei, drei, vier, fünf, sechs, sieben, acht, neun, zehn. 얘 독어 잘하는 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소재를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재는요, 이겁니다. 아주 성능 좋은 소재 레시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아주 성능 좋은 레시피 찾는 과정에 대해서 요리사랑 비슷합니다. 예, 흑백 요리사랑 비슷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재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이제 질문해 보면 사실 말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사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뉴스가 나오면 이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LK99. LK99. 어우, 이게 소재의 힘이에요. 이런 거 하나 나타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LK99에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왜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세상이 바뀔까요? 이 질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선 MRI는 초전도체로 합니다. MRI는. 나요비움 계통의 금속이고요. 거의 0켈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헬륨을 들여다 부어야 됩니다. 헬륨 한 통이 200만 원입니다. MRI 값이 200만 원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100만 원이 됐을까요? 액체 헬륨을 리사이클링하는 냉각 기술이 생겼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액체 질소를 부어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1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MRI. 그러니까 YBCO가 세라믹 초전도체인데 얘가 만약 금속처럼 잘 휘고 전류를 더 많이 흘릴 수 있으면 MRI 값이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전에서 전기를 수송하면 한 30%는 열로 나갑니다. 근데 만약 초전도체로 하면 0%, 그러니까 전기값이 30% 떨어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플이 매킨토시를 만들다가 갑자기 아이폰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삼성, 노키아 전설적인 휴대폰 회사들은 아니 저 다른 비즈니스 하던 애가 왜 우리를 공격해? 그랬어요. 일론 머스크가 나는 이제 전기 자동차 만들 거야 할 때 아니 왜 페이팔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를 만들어? 그랬어요. 초전도체가 상온에서 작동을 하면 배터리 회사가 망합니다. LK99가 진짜면 배터리 주식은 확 떨어져요. 왜? 그냥 주유하듯이 전기를 딱 하면 얘가 계속 돌거든요. 그 저장이 되잖아요. 그거 빼면 그냥 주유하듯이 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재의 힘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5분 이상 걸리면 안 되는데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잠과의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첫 페이지를 하나 드립니다. 뭐냐면, 주무셔도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셔라.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 수많은 저자들 중에 제가 퍼스트 소스입니다. 교수가 퍼스트 소스 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신임 교수하고 나서 4년 뒤에 퍼스트 소스로 이 리뷰 논문을 썼고요. 글로벌 특이점 사업 1번이거든요. M3I3. 근데 거기 보면 Materials Informatics가 있어요. 여기 Materials Informatics.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좀 활용해야겠다라는 비전을 담은 ACS, American Chemical Society, 재료 소사이티가 아니에요. 화학 소사이티다 일단 발표를 했고요. 4년 뒤, 올해입니다, 올해. 네, 교무처장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교무처장 하면서 이렇게 논문을 써 하는 핀잔을 제가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 학생이 썼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학생이 쓰고 저는 검수만 했습니다. 예. Materials Discovery에 위한 AI 두 편을 썼는데요. 이거 두 개를 읽으시면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여기 다 있어요. 예. 그럼 일단 안전장치를 만들었고요. 주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요 슬라이드는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네. 뗀석기. 요즘 저희는 구석기, 신석기 배웠는데 요즘 뭐 뗀석기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과학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더 빨라 너는 나를 못 잡아라든지 뭐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비폭격기 아시죠? 예. 과학하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국방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 하나 차이가 기술 하나 차이가 승패를 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칼을 만들던 사람들이 돌로 만들었다가 청동으로 만들었다가 철로 만드는 그런 격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잡았던 나라가 세상을 제패했어요. 요즘은 복합재료죠. 나노재료, 복합재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대답은 여기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Not in my era. 내 시대에서 소재 안 바뀌어. 실리콘이야. 반도체 실리콘이야. 아무리 게르마늄, 그래핀, 해도 실리콘이야. 한 50년 더 갈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 소재 중요하긴 한데, 나 그냥 옛날 거 쓸게. 뭐 예를 들어서 우주선 제가 이제 저 밑에 그 우리 나로 하는데 소재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중요하긴 한데 우리는 50년 전 거 써요 그러더라고요. 검증된 거. 네. 그런데 전자공학과를 들어가시면 아마 전자공학과 하시는 분들은 이런 타임 도메인을 주파수로 바꾸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번 6월 플러스를 주파수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게 왜 안 될까요? 예. 이게 주파수입니다. Discovery Frequency, 발견 주파수.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면 되죠. 600년분의 1, 1200년분의 1. 근데 보시면 1000년에 한 번 되는 발견이 100년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20년이고요. 아주 최근엔 5년입니다. 사실은 요즘 인공지능과 신소재를 결합해서 나사 쪽에서는 이 항공기 소재에다가 인공지능을 좀 접합해가지고 4년 만에 개발해서 인증받은 소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요 플러스를 그릴 땐 4년 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소재가 그럼 매년 바뀌면 어떡하지? 아니면 하루마다 바뀌면 어떡하지? 하루마다? 매일 바뀌면 어떡하지? 이게 똑같습니다. 옛날에 정보는 굉장히 귀했어요.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보를 들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소재가 너무 느리게 발달이 될 때는 좋은 소재 갖고 있는 데가 좋은데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야 우리 소재로 우주선을 만들어. 그러면 북한도 가서 가져오고 저희도 가서 너희 10년 만에 오네 하면서 가져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보처럼 막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소재를 선별할 수 있는 사람이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왜 그게 올 거냐? 이거는 뭐 외삽해봐도 압니다. 이게 BMW인지 벤츠인지 모르겠는데 독일 차거든요. 독일 차가 이렇게 바뀔 때 이건 BMW죠. 소재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외장이 다 금속이었어요. 합금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카본 복합재였다가 지금은 킨들에 쓰는 이잉크를 써요. 그래서 색깔도 바뀌어요. 근데 그 폭이 50년에서 20년으로 줄었고 앞으로 더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럼 소재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성능 좋은 소재를 만들기 위한 레시피를 개발한다는데 처음 시작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대학원생한테 자 배터리 소재 한번 연구하자. 그럼 제일 먼저 주는 숙제가 뭘까요? 논문 읽어봐요. 특허 읽어봐. 제가 대학원생일 때는 석사는 100편, 박사는 300편을 레퍼런스로 쓸 수 있으면 졸업이었어요. 읽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간 200만 편, 300만 편 논문이 쏟아지고 있고 중국이 거기에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못 읽어요. 다 못 읽는 상황에선 그럼 누가 승자일까요? 예, 이미 기선을 제압한 좋은
그룹들이 승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로컬 옵티멈 소재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잘 안 알려줘요. 잘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안 알려주는 거를 이 컨텍스트를 갖고 인공지능이 알려주기 시작하면 이 게임이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재를 아까 말할 때 성능 좋은 소재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럼 이런 질문합니다. 이게 우리 팔레트인데 주기율표가 원소 팔레트인데 내가 이거를 핀셋으로 실리콘 원자 하나씩 집어가지고 원하는 데다 놓으면서 보면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비슷한 기술이 뭐냐면 이제 PLD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펄스 레이저 데포지션인데 레이저를 쏴서 소재를 뜨겁게 달군 다음에 기화시켜가지고 붙입니다. 기판에다 붙여요. 근데 붙일 때 원자 단위로 두께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로. 그건 이미 있는 기술입니다. 있는 기술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하시는 분들 많은 어떤 공정 장비들이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보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보면서 만들고 있어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는 게 제일 처음 보는 게 뭐였을까요? 광학현미경이었습니다. 광학현미경. 이게 1590년도에 처음 나왔거든요. 벌레 보는데 많이 쓰였습니다. 얘네도 어떻게 날까? 그리고 나중에 사무라이 칼을 보는데도 쓰였어요. 왜 사무라이 칼은 그렇게 강할까?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길래 다른 나라 칼보다 강할까? 그런 거 할 때 이제 광학현미경을 봤죠. 근데 주로 그렇게 볼 때는 구조랑 모양새만 본 겁니다. 구조랑 모양새만 보고 이 성능을 안다는 건 마치 관상을 보고 성격을 아는 거랑 똑같아요. 과연 그게 정확할까요? 어느 정도 정확할 수는 있죠. 근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보는 데에 있어서 소재를 보는 데 있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키게 한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이 지도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여행을 다닐 때 책을 보면서 보셨죠? 서울대는 150km다. 나는 주로 100km로 달리니까 1시간 반 걸리겠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럼 구조만 보고 나의 평균 물성을 보고 예측하신 거죠. 잘 안 맞죠? 추석 같은 때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 도로에 물성 데이터가 필요해요. 여기 막힌다. 그럼 정확하게 도착 시간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구조만 보는 게 아니라 물성까지 볼 수 있는 현미경 기술이 있어야 소재 개발이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박노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손가락으로 칠 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모델을 하려면 일단 봐야 돼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 스케일바가 200나노입니다. 2000년 초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를) 딱 선포했을 때 앞으로는 나노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는 니나노라고 했습니다. 니나노. 다 나노다. 근데 여전히 나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걸 잘 못 보거든요. 이게 모양입니다. 이게 배터리 소재 모양이에요. 뭐 입자가 있고 뭐 경계가 있고 하는데 뭐가 뭔지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마찰력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꺼끌꺼끌한지 아니면 미끌미끌한지를 알면 얘가 공이고 얘가 그래파이트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세그멘테이션이 되겠죠. 이 복합 소재 중에 여기는 탄소고 여기는 폴리머구나. 그럼 그 안에서 요거는 리튬 이온의 분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지금 어디에 분포가 됐는지를 시간에 따라서 하면 확산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충방전할 때 리튬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충전하는 시간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에이징, 요즘 엔티에이징 나오죠. 얘도 에이징을 해요. 주름도 생기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럼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이제 다음 소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던 게 뭐냐면 이게 양극재입니다. 플러스게 요게 이제 실제로 리튬을 저장하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이게 이제 100%면 주차장에서 다 빠진 거예요.
0%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들락날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노스케일에서. 이 들락날락하는 걸 볼 수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소재의 레시피를 보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뿐이 아닙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전자과는 전자과잖아요.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 여기 이름이 너무 좋아. 일렉트론보다 작은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일렉트론이 이제 움직이는 이 지도를 보세요. 이 밝은 데가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90번 사이클하고 나면 여긴 다 꺼졌어요. 여긴 아직 밝아요. 무슨 차이였을까요? 산소 나노튜브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였습니다. 여기 LG 엔솔이랑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LG 엔솔 응급제는 다 산소 나노튜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전자 흐름이 끊어지는구나. 우리 혈관에 피가 끊어지는 것처럼 끊어지는구나. 리튬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전자가 가서 마중 나가지 않으면 성능이 나오질 않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논문을 한번 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오케이. 성능 좋은 소재 레시피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럼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 질문이죠. 그러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질문은 지금까지 하던 거 보면서 만들고 원하는 데다가 소재를 붙이고 깎고 섞는데 어떤 부분을 먼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 논문 특허 읽는 건 무조건 도와줄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공정이나 아니면 그 섞을 때 그 구조,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고속도로, 그런 것들을 저희보다 더 빨리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있고,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비디오 관련된 그런 영상 관련된 기술들을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뭐냐면 사람이 하던 방식 말고 그냥 데이터를 다 줄 테니까 네가 그냥 레시피를 뽑아봐. 인공지능이 마치 기보를 안 보고 자기만의 기보를 만들듯이 그런 방법 없을까? 그래서 투 트랙으로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재 데이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레시피는 안 보여줘요. 좋은 레시피는 습격. 혹은 좋은 레시피는 앞단과 뒷단을 빼고 알려줘. 실제로 그런 교수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다 알려주면 경쟁자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잘 안 믿어요. 특히 논문에 나온 건 안 믿습니다.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자기 논문은 근데 믿어. 남의 논문은 안 믿으면서 자기 논문을 믿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좋은 데이터만 보여줘요. 잘 된 것만. 그리고 이게 티피컬하다고 그래요. 이건 뭐 항상 나옵니다. 네, 100번에 한 번 나왔는데 5분 남았답니다. 예. 그래서 네, 5분 안에 어떻게 끝을 낼까요? 네. 미션 임파서블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다 뛰어넘고 5분 남았으니까 질문으로.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도 하나만 자랑하면 저희가 2차 전지 소재 1600만 데이터는 저희가 국내 최초로, 저희는 세계 최고로 좋아하긴 한데 어쨌든 국내 최초로 지금 니아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거 지금 다운로드가 이건 좀 됐는데 요즘 보니까 1500번 정도 됐더라고요. 예. 그렇고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의 실험이 그러니까 앞단 뒷단 빼거나 숨겼어도 저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 환경에 맞게 바꿀 수 있어요. 아까 이성희 교수님께서 공간이 바뀌면 포인팅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뭔가 이 트랜스퍼가 돼야 되잖아요. 예, 매핑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 논문에 있는 걸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쪽 실험실에서 하던 조건을 우리 쪽 실험실에서 하면 달라요.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해요. 그러한 것도 사실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
이게 이제 원자 단위에서 보는 거고요. 네, 구조도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SEM 사진만 갖고도 이게 뭔지 알아맞추는 것도 했습니다. 관상을 보고. 네, 그렇고요. 요게 좀 중요합니다. 네, 배터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빨리 충방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불나면 안 돼요. 오래 가야 되고 싸고 친환경적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걸 위해서는 이 목적 함수가 생기면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원자 단위의 구조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그보다 조금 더 큰 입자 단위의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정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친환경적이고 가격이 싼 공정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장비의 순서를 저희가 찾아내야 되고 그 장비 내에서의 공정 변수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AI CAD, AI Fab이라는 말을 썼고요. 각각의 이제 대표적인 파라미터는 여기다 이제 썼는데 이거보다 사실 더 복잡합니다. 이거보다 복잡한데 어쨌든 구조, 물성, 그다음에 원자 단위의 구조, 물성 파라미터, 그다음에 공정 파라미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서동화 교수님이 저희 그 신소재 로봇 실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고 있고요. 예, 저희 그 메타 융합관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뉴스에도 나왔죠. 포스코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그런 공정 관련된 건 여기서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바로 AI에다 넣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2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전형적인 신소재 개발 과정. 그러니까 신소재는 붙이고 빼고 섞는 겁니다. 섞는 겁니다. 붙이고 빼고 섞는 거.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자동화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일단 기획 자동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차세대 하드디스크를 기획했을 때 한 6개월 걸렸습니다. TF를 돌릴 때. 뭐 브레인스토밍하고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 일본에서 왔죠. 식스마 쓰고 트리츠 쓰고 뭐 여러 가지 썼을 때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 부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특허 논문 분석하는 건 굉장히 잘할 것 같고 발명까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정 자동화는 이미 반도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합성 자동화는 아까 제약회사는 액상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편인데 고상에서 합성 자동화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상 합성 모든 장비들은 사람한테 옵티마이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한테 옵티마이즈 되게 장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석 자동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전형적인 신소재 개발 과정과 다른 방법을 인공지능이 알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그러니까 모든 공개 데이터 원화 물성 입력을 하고 출력은 그 기관이 갖고 있는 합성 장비에 맞는 레시피 제한 이렇게 아마 인풋과 아웃풋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혹시 그 장비 외의 걸로 해야 된다면 구입 목록이라든지 혹은 장비 기술 요즘 소부장 있었죠? 소부장 장비 기술 제한하는 것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실험 데이터 추출할 때 어려운 점. 자, 나쁜 데이터라고 하는 다크 데이터 중에서는 실험 절차를 시키지 않아서 나온 나쁜 데이터가 있어요. 그건 못 씁니다. 그렇잖아요. A랑 B 섞으라고 했는데 A랑 C 섞은 걸 A랑 B라고 섞었다고 쓰면 그거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 실험 조건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은 데이터 이거 잘 못 씁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 찾아내는 것처럼 모든 실험 다크 데이터 중에서는 어쨌든 쓸 수 있는 데이터와 쓸 수 없는 데이터를 가르는 인공지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디스커션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 골라 쓴다, 나쁜 건 안 쓴다. 그래서 우리 나쁜 것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갔지만 진짜 나쁜 걸 다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물리화학 법칙을 추출할 수 있을까? 마치 케플러가 밑에 사람한테 데이터 가져와봐. 딱 보고 얘는 타원으로 이렇게 돌면서 힘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추출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